7월 첫째 주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기쁜 예배 속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얘기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하고 절박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더 주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딱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그 자신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기도문이죠. 나는 이제 떠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전쟁을, 이 분투를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자신 역시도 인생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묵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 루터도 들어봤고 칼빈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고, 뭐 츠빙글리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뤘죠. 우리 한치 얘기했죠. 츠빙글리도 얘기했고 멜랑이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 개혁자들, 그 시대 종교 개혁자들인데, 오늘은 존 낙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존 낙스가 목회했던 곳은 스코틀랜드 지역인데요. 왜 이 지역을 굳이 하느냐? 바로 장로교회의 출발. 그래서 존 낙스를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이죠. 장로교회 교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조 같은 사람. 물론 신학적으로는 존 칼빈의 신학을 따르지만 이 장로교회는 정확히 하면 신학적인 특색은 칼빈을 따라가요.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을, 개혁교회 신학을 따라가요. 하지만 정치 체제, 즉 교회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장로교거든요. 근데 그 장로교 운영 방식을 만든 게, 물론 처음 만든 사람은 부처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아마 칼빈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의 정치 체제를 만든 거는 스코틀랜드가 처음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이제 장로교회가, 그전에는 이제 칼빈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개혁이 일어났다면, 이제 교회의 정치 체제 자체, 교회 체계 자체가, 여기서 교회는 이렇게 센터교회 같은 이런 하나의 단일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처치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가 이제는 장로교라는, 장로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잠깐 보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있었는지 보면서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정치 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존 낙스가 마지막에 했던 기도입니다. 물론 존 낙스는 이제 이 말씀 마지막에 아내가 읽어주면서 함께 묵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했던 이 기도를 존 낙스도 자기가 떠나면서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끝나지 않은 싸움에 남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잘 이겨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떠나실 거잖아요. 그 떠나는 사람의 마음, 남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하지만 그들을 맡기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낙스도 그랬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낙스의 시절에 완성되면 좋겠지만 언제나 완성은 되지 않죠. 언제나 계속 경쟁자들이 있고 계속 반대파들이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끝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낙스도 이 말씀을 마지막에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스는 누구와 싸웠을까요? 그러면 누군가 싸웠겠죠. 그 낙스의 삶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당시 스코틀랜드 상황을 보면,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우리 지난달에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가 막 복잡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국 성공회를 이제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아시죠? 지금은 영국 한 나라지만 영국이 원래 몇 개 나라로 쪼개져 있죠? 아시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싸웠던 나라가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예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멜 깁슨이 나왔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프리덤 하면서 죽었던 그 영화 보셨나요?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나 잉글랜드에서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도 사실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스코틀랜드는 그때 다른 나라예요.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는 다른 나라예요. 같은 영국 그 그레이트 브리튼 안에 있지만, 같은 섬에 안에 있지만, 아무튼 근데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카톨릭 세계였겠죠. 당연히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스코틀랜드는 아직은 이제 같은 시대니까 스코틀랜드는 당연히 카톨릭의 지배가 강했고 이 로마의 지배가 아주 강했던 시대예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프랑스와 동맹이 강했어요.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카톨릭 쪽이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프랑스하고 아주 오랜 동맹을 맺고 종교적으로도 프랑스 카톨릭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지역인 거죠. 카톨릭의 세가 아주 강한, 물론 아직 종교개혁의 물결이 강하게 오지 않은. 하지만 이 지식인들은 이제 독일 같은 데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원래 종교개혁이 있었죠. 처음에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 정신이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게 스코틀랜드에 퍼져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많고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이 아주 강하지만 그 강한 카톨릭이 부패했다는 것은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누군가 세상이 바뀌기를,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는, 그 사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예,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기득권이 있고 그 강한 기득권에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지식인들이 보통 먼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이 개혁교회 신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초기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초기 개혁운동은 핍박받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스코틀랜드에서 순교해요. 개신교인 중에서. 이 사람은 여기 되게 중요해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이라는 데서 공부했대요. 이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아주 그냥 본산 같은 곳이에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인 다음에, 지식인이었죠. 학생이었죠. 대학생이었죠. 공부를 한 다음에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꾸만 그 루터의 사상에 기반한 설교들을 자꾸 한 거예요. 그러자 당국이 저거 이단이다. 그래서 화형시켜버려요. 그때 겨우 24살이었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기득권이 있고, 그렇죠? 기득권이 있고 그 기득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보기에는 불온한 사상. 근데 종교개혁 정신은 불온한 사상이거든요. 왜 불온할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계속 루터, 칼빈 할 때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왕 그리고 사제, 이 권한이 아주 강하잖아요. 사제를 중심으로, 그렇죠? 신부님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딱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다 모든 체계가 갖춰지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정신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 사제들,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그걸 통해서 로마하고 벗어나고 좀 다른 정치적인 이익을 꿈꿨던 영주들은 개혁파를 지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럽, 특히 독일이나 이쪽에서는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아직 아니었어요. 왜냐? 스코틀랜드는 누구한테 기대고 있었다고요? 프랑스에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프랑스는 무슨 나라? 카톨릭 나라.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정치인들도 당연히 카톨릭을 더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누가 와서 루터의 사상으로 설교를 해? 이건 이단인 거죠.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화형시켜버렸어요. 하지만 해밀턴이 순교했으면 사람들이 쫄아서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이건 더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의 죄가 더 많은 이들을 감염시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형을 시켰더니 그 해밀턴의 순교의 피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개혁교회로 종교개혁의 물결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자 탄압은 더 심해졌고 저항은 더 격화됐죠. 이제 세상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시대가, 이건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지만 유럽에서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계속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탄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정치 사상과 종교 사상이 다 하나였죠. 뭐죠? 유교잖아요. 그거를 사회학자들은 용해성이 강하다라고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게 용해성이에요. 용해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종교 문제는 곧 정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강력한 탄압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제시한다는 것은. 스코틀랜드도 그랬던 거죠. 다른 종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위협이 돼요. 그러니까 탄압이 심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로 숨었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고가 납니다. 아까 그 개혁자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 나왔다 그랬죠. 이 세인트 앤드류 성을 프로테스탄트들이 점거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약간 정치적인 걸 보면은, 여기 우리 잉글랜드 종교개혁에서 제일 시끄럽던 제일 그 사도는 누구죠? 헨리 8세죠. 여기도 헨리 8세가 등장합니다. 자, 일단 1502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는 잉글랜드 헨리 7세의 딸과 결혼해요. 우리 헨리 8세의 아버지가 헨리 7세겠죠. 스코틀랜드 왕과 잉글랜드 왕의 딸이 결혼한 거예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너무 싸우니까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하는 의미에서 스코틀랜드 왕과 헨리 7세의 딸이 결혼을 해요. 그 잠깐 평화가 있었겠지. 그래서 헨리 8세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헨리 8세가 왜 이렇게 아들에 집착했나. 맨날 스코틀랜드랑 싸우고 여기랑 경쟁하니까 애들은 빨리 왕권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헨리 8세는 아들에게 막 목맨 거였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때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 약간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스코틀랜드는 기본적으로 어느 파? 프랑스파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랑스파들이 잉글랜드랑 친해지는 게 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잉글랜드 하면 종교개혁도 일어나잖아요. 막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임스 4세와 헨리 7세의 딸인 마가렛 튜더가 결혼해서 낳은 게 바로 제임스 5세인데, 그럼 제임스 5세는 헨리 8세의 조카쯤 되겠죠. 그렇잖아요. 조카잖아요. 제임스 5세는 왕이 되려고 하니까 헨리 8세가 자기 딸 메리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스코틀랜드가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프랑스 세력들이 프랑스 기지의 메리라는 사람이랑 결혼시켜버려요. 헨리 8세의 뜻대로 안 되죠. 점점 프랑스 세력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5세가 또 메리 스튜어트, 이 사람 중요해요. 나중에 엘리자베스를 끝까지 경쟁했던 사람인데, 메리 스튜어트를 낳는데 이 딸도 헨리 8세는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다시 프랑스 유학해서 프랑스에서 결혼을 해요. 결국 이 사람도 카톨릭적으로 한단 말이죠. 즉, 이 스코틀랜드는 계속 프랑스의 강한 지배를 받으면서 잉글랜드하고 약간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카톨릭 중심으로 정권이 가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성을 점거하고 거기 있는 대주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거기를 프로테스탄트의 본거지로 삼아버려요. 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럼 스코틀랜드 정부는 어떻게 되죠? 진압해야죠. 근데 진압을 못해요.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프랑스 갔다가 뭐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사이에 끼어가지고 스코틀랜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냅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커지기 시작하죠.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진압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존 낙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존 낙스는 1514년 혹은 1515년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아무튼 스코틀랜드 헤딩턴이라는 데서 인근에서 출생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해요.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카톨릭 사제가 됩니다. 근데 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도 이미 루터주의나 이런 종교개혁 사상을 일부 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과 만나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요. 조지 위샤트는 잉글랜드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아주 개혁 사상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하는 아주 강력한 개혁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낙스는 그 위샤트의 설교에 감명받아서 위샤트의 일종의 가이드, 보디가드처럼 자기 활동을 하면서 위샤트를 되게 열심히 따르는 젊은 여자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냅두겠어요? 위샤트를? 안 냅두죠.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낙스는 거기서 깊게 깨닫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 사람의 말이 분명히 맞고 저 사람의 말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서 맞는데 왜 이 시대는 저런 개혁의 정신을 죽이는가. 그래서 낙스는
더 깊은 개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인트 앤드류성 점거 사건에 말려 들어가요. 세인트 앤드류성 점거를 할 때 그 프로테스탄트 점거할 때 누군가 그거 주도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도했던 게 어떤 귀족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의 가정교사였어요. 존 낙스가. 그래서 그 성에다가 걔들을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았죠. 그 성에 데려다줬다가 그 낙스는 얘들을 데려다주고 자기 제자들을 데려다주고 독일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개혁 신학을 배우려고. 그런데 거기 그냥 눌러 앉아요. 그래서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서 목회자가 돼서 내내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들을 일깨우는 개혁의 선봉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칼빈이 딴 길로 가려다가 붙잡혀서 목회했던 것처럼 낙스도 유학 가려고 했다가 그냥 개혁의 최전선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서 이 개혁파들을 계속 일깨워주고 신앙을 북돋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인트 앤드류스 성이 근데 끝까지 금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된다? 자, 스코틀랜드가 지금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 이 사람들을 못 막고 있잖아요. 이 반란군들을 막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프랑스가 도와줘요. 근데 프랑스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못 도와줬거든요. 그러다 프랑스의 정치가 안정되자 결국 프랑스 군대가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 옵니다. 프랑스 군대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잡혀요. 그래서 뭐가 됐냐? 갤리선이라고 그 큰 배 있죠? 그 배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존 낙스도 19개월간 거기서 노예선에서 노예로 생활합니다.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신앙을 잘 지키고 사람들 많이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6세가 좀 풀어줘라. 그래서 겨우 풀려납니다. 갤리선에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결국은 존 낙스는 잉글랜드에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존 낙스는 세인트 앤드류스 성에서 목회를 하다가 노예선에 팔려갔다가 다시 잉글랜드에서 목회합니다. 이러다가 자, 우리 지난달에 배웠지만 잉글랜드 종교개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자, 잉글랜드에 사람 많이 죽였던 여자 있었죠. 피에 메리가 딱 자리를 잡으니까 피에 메리가 어떻게 해서 프로테스탄트들 막 탄압해서 다 죽였잖아요. 낙스 어떻게 돼요? 잉글랜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가고 싶었던 스위스로 갑니다. 그래서 칼뱅을 만나요. 칼뱅에게 배웁니다. 신학을 제대로 다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에서는 사실 카톨릭 신학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칼뱅에게 가서 칼뱅에게 개혁 신학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 토대를 튼튼하게 갖추게 되죠. 그래서 제네바에서는 칼빈, 취리히에서는 치빙글레 제자인 블링거와 교제하면서 이제 개혁 신학,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신학의 토대를 존 낙스도 굳건히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 친프랑스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는 이제 아까 그 메리 스튜어트가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러면서 프로테스탄트들 계속 탄압했어요. 하지만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계속 저항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하에서. 이 저항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이 존 낙스를 초대합니다. 와서 지도자를 좀 해줘라. 왜냐하면 이 큰일 나거든요. 이대로 자기는 무너질 수 없잖아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존 낙스를 부릅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와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낙스는 스위스에서 이제 다시 고향의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메리 스튜어트는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드렸지만 메리 스튜어트는 피에 메리 아니에요. 피에 메리가 아니라 이건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촌쯤 되는 사람이죠. 이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됐는데 잉글랜드까지 먹고 싶었어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벌써 결혼으로 이제 묶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다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게다가 우리 지난달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는 계속 뭐 그 출생이 사생아다 뭐 이런 계속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사생아가 되면 왕위 계승자가 없기 때문에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잉글랜드의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자베스와 메리 스튜어트가 계속 경쟁하게 되죠. 자, 그럼 메리 스튜어트는 누구를
어느 종교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카톨릭을 지지하겠죠. 왜? 엘리자베스는 개혁교회를, 종교개혁을 지지하니까. 그래서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가 계속 여왕인 상황에서는 계속 카톨릭 중심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프로테스탄트들은 계속 지하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탄압이 심해지고 압박이 심해질수록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죠. 그래서 이때 1557년에 서약을 남긴다고 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회중을 섬긴다. 그래서 회중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로마 카톨릭은 누구 중심의 종교죠? 사제를 중심으로 한 종교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중심이 회중으로 바뀌어 나간 거잖아요. 권력이 사제 중심의 권력에서 회중 중심의 권력으로 바뀌어 나가는, 즉 개혁교회의 정신, 만인 제사장주의에 기반했던 그 신학들이 교회의 중심을 바꿔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 머리 위에서 회중이 중심으로 되는 교회를 꿈꾸는 게 개혁자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1558년 교회를 조직하고 스위스에서 낙스가 귀국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낙스는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올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이 조금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이 책 이름이 괴물 같은 여성 통치에 대항하는 최초의 나팔소리라는 책이에요. 좀 책 제목 웃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겠어요? 괴물 같은 여성 통치, 즉 당시에 유럽에 여성 통치자들이 많았거든요. 당장 누가 있죠?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그다음에 잉글랜드의 피에 메리, 그리고 프랑스도 기지의 메리. 사실 스코틀랜드도 기지의 메리가 다 섭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 통치자들인데가 다 지금 다 카톨릭을 믿잖아요. 카톨릭이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딱 냈는데, 딱 내자마자 피에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가 등극해요. 엘리자베스는 여성 통치를 비판하는 거 보고 열받아요. 이게 원래는 여성 통치, 카톨릭 기반의 여성 통치자를 비판하려고 한 건데, 나도 여자잖아요. 엘리자베스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존 낙스에게는 믿을 때가 엘리자베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에는 메리 스튜어트가 카톨릭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고, 프랑스랑 가깝고, 그나마 가장 강력한 개혁교회 전통은 잉글랜드인데, 잉글랜드 여왕이 열받은 거죠. 그 낙스가 몇 번이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얘기했으나 엘리자베스 결국은 열을 계속 받은 상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동맹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힘이 너무 필요한 거죠. 잉글랜드의 힘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설득합니다. 자, 엘리자베스를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너의 왕권을 위협하는 메리 스튜어트, 이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는데, 너 우리 안 도와주면 스코틀랜드가 넘어갈 수도 있어. 그 너의 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엘리자베스도 결국은 자기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혁파들을 도와주기로 해요. 참 끝까지 마음은 안 풀었다고 들었어요. 계속 기분 나빠했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를 보호하기 위해 원군을 보냈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진주했던 프랑스 군들이 아까 그 세인트 앤드류스 성 때문에 프랑스가 왔잖아요. 걔들이 이제 다 물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힘이 약하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프랑스는 물러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종교개혁이 쉽지 않아요. 왜냐?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누가 지배하고 있다? 카톨릭의 메리가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카톨릭세 속에 있었단 말이죠. 즉 존 낙스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왕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이랑. 아무리 힘없는 정부라고 해도 왕이랑 싸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개혁파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세력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랑 싸운다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낙스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와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들어갑니다. 이제 프랑스 군대 떠났고 잉글랜드 이제 어떤 정도 보호만 해줬고 이제 낙스는 그 상황에서 스코틀랜드의 종교를 이끌죠. 사실 처음에 메리 스튜어트가 왕이 되기 전에 낙스는 벌써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스코틀랜드에 있는 원래 귀족들, 기득권 귀족들과 한번 붙어요. 그 당시에 교회 재산에 대한 처리 문제가 개혁 교회가 되니까 교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잖아요. 사제 중심이 없어지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귀족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죠. 하지만 낙스는 니들이 먹지 마. 국립교육제도 하자. 공립교육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득권 등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 유학 갔었잖아요. 프랑스에 갔었잖아요. 프랑스에 귀국하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자 이제 스튜어트와 갈등이 시작합니다. 물론 메리 스튜어트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개혁파를 지지하는 모레이 백작이라는 사람과 연대를 해요. 하지만 금방 머지않아 그를 내치고 카톨릭 편의 손을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메리 스튜어트의 꿈은 뭐죠? 잉글랜드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되게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잉글랜드까지 먹으려면 내가 개혁파에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카톨릭이랑 있어야지만 잉글랜드를 무찌를 수 있거든요. 엘리자베스를 무찌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편을 쓴단 말이죠. 당연히 낙스는 나는 얘랑 싸워야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존 낙스는 이때부터 이 여왕을 메리 스튜어트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비판할 새 이세벨, 세죠 말, 우상숭배자, 세죠. 엄청 센 말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메리 스튜어트를 압박합니다. 메리 스튜어트가 엄청 싫어했대요. 그래서 메리 스튜어트가 낙스에게 이랬대요. 어떻게 왕에게 덤빌 수 있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낙스에게 대놓고 말했대요. 그래서 낙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일 아버지가 이상해서 자식을 살해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힘을 모아 무기를 들고서라도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지 않느냐. 군주도 자신이 행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면 백성들로부터 저항받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 어떻게 감히 왕에게 까불어? 야, 왕말 들어야 되잖아. 너 왕정 시대의 모든 국민은 신하잖아요. 모든 백성은 신하잖아요. 신하가 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시민의 혁명을 경험했죠. 우리는 시민혁명을 몇 번 경험했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4.19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탄핵도 2번이나 했잖아요. 대단한 나라죠. 87년에 있는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정치를 바꾸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지만 그거는 민주주의니까 가능한 거죠. 왕정시대 그거는 뭐죠? 반란이에요. 9족을 멸할 수도 있어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반정이 2번 있었죠.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있었잖아요. 반정이 있었어도 왕은 역시 이씨예요. 왕조 자체를 바꾸진 않았단 말이죠.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가 왕조가 바뀌는 길이었고 조선에서 크게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왕이 엉망이고 그래도 왕은 바꿔도 왕조를 바꾸진 않거든요. 왕정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낙스는 뭐라고요? 야, 왕한테 덤빌 수도 있는 거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변화, 만인 제사장주의에 기반한 신학적인 변화, 즉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뀐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순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저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왕도 바꿀 수 있는 거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일반적인 생각을 뚫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요구를 깰 수 있었을까요? 못 깼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 그 당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죠. 진리 위에 서서, 진실 위에 서서
그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뚫고 나가는 게 개혁이고 그게 위대한 거거든요. 이건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왕에게 저항할 수도 있지 이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더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니까 그들은 그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됐던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성경을 깊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 진리에 의해 설면 설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허위의식, 거짓된 생각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낙스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사람이 왕한테 개길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낙스가 덤비니까 메리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진짜로 그랬대요. 녹스가 참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랑 싸워야 돼요. 믿을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지금 왕이랑 싸워야 돼요. 내 뒤에 물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전선에 있는 건 나예요. 그 왕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겠어요? 날 죽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왕은 나만 죽이면 진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거예요. 넉스가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엄청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청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설교도 불같이 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진 목회자였지만 또한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말할 정도예요. 난 넉스가 기도하는 게 더 무서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왕과 맞짱 뜨면서 왕과 싸우면서 왕정을 넘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받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개혁을 이끌어갑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넉스는 그렇게 해서 왕과 싸우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른 새로운 교회, 스코틀랜드 개혁 교회를 조직합니다. 그 스코틀랜드 개혁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개혁 교회에서만 여기서 시작했지만 동시에 이 장로 제도, 장로주의라고 했죠. 장로교 정치는 사실 여러 군데서 같이 시작해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위그노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위그노도 엄청나게 전쟁과 계속해서 있어서 프랑스의 위그노, 또 잉글랜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또 나오죠. 청교도. 그들이 계속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하다가 쫓겨나서 만든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잖아요. 그죠? 메이플라워 5월에 꽃이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우리 다음 달쯤에 이제 그거 얘기할 거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이런 얘기도 할 거거든요. 청교도혁명 얘기할 거거든요. 이들도 장로교회 뿌리가 되죠. 또한 네덜란드에서도 개혁교회인들이 장로주의를 채택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도 개혁주의 신학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 보면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분들 꽤 있어요. 꽤 많아요.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가 칼빈주의를 따라서서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를 따르면서 이 장로주의 전통을, 정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건 스코틀랜드, 우리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스코틀랜드고, 프랑스 위그노, 그다음에 잉글랜드, 네덜란드 이런 곳곳에서 장로주의가 일어나죠. 물론 독일은 루터파가 계속 이제 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넉스를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지역에 있는 각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를 선출하고, 이 장로는 목사들에 의한 시험을 거쳐서 임명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장로교는, 카톨릭은 누구 중심의 종교죠?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따르는 종교죠. 회중교회라는 게 있어요. 회중교회는 성직자나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회중이 모든 걸 다 처리해요. 정치 체제라면은, 그래서 카톨릭은 왕정 같은 거죠.
왕정, 왕이 있고 왕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따르는 거죠. 회중교회는 뭐죠? 완전히 직접 민주주의 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자, 장로교는 그 사이에서 간접 민주주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즉 장로들을 선출해서 이 장로들이 회중을 이끌고 함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즉 특별한 존재를 만들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죠. 하지만 이 만인 제사장 속에서 모두가 다 이래버리면 회중교회처럼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교회 혼란을 가질 수도 있으니 장로와 목사들을 세워서 이들이 교회를 이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역할인 거죠. 계급이 아니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역할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임무입니다. 임무. 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장로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로 정착시키고 이 교회를 스코틀랜드가 처음으로 국가의 교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장로교회의 첫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낙스는 거기서부터 이제 장로교회를 교회를 이제 그 장로주의는 이미 칼빈에 의해서 나왔어요. 우리 그때 칼빈 신학할 때 교회 4개의 직분 얘기했었거든요. 목사, 장로, 교사, 또 뭐였지? 집사 4개. 그죠? 칼빈주의에서 이미 그 나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본격적인 교회로 그리고 국가가 채택한 교회로 처음 정착된 게 스코틀랜드였던 거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장로교회의 이제 첫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을 국가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처음 선언한 거죠. 체계가 즉 체계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체계가. 그리고 이 교회 다른 개혁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통합교단 한국의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죠. 즉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의회가 만들었어요. 하도 카톨릭이 엉망을 하고 왕이 이상해 가니까 스코틀랜드 의회가 우리 새로운 신앙 고백을 채택하자. 개혁주의에 기반한.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6명의 존 낙스, 존 누구 해서 6명의 존이 모여서 신조위원회를 만듭니다. 신앙 고백서를 그래서 만들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성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굳이 내용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죠. 근데 거기에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신부로, 로마 카톨릭은 지독한 음료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만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회 특징이 뭐냐? 신학적으로는 깔뱅주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다. 깔뱅의 신학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깔뱅주의 신학.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정론이라든가 말씀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로교의 기본 신학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제도에서는 민주적인 교회 통치를 가져가자. 그래서 낙스는 주교 제도를 거부하고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민주적 교회 운영 원리를 확립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신학적인 특징은 깔뱅, 정치적인 특징에서 장로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엄격한 도덕주의. 그래서 장로교들은 사실 되게 엄격한 도덕주의를 갖고 있어요. 순결, 성결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죠. 이게 되게 엄격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제 청교도들이고 청교도들이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넉스의 신학적 원칙은 제가 써놨지만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스코틀랜드의 사회,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형성했다. 그 장로교 제도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이게 아직 민주주의가 이제 그때도 민주주의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왕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미 민주적 운영 원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보다 먼저. 저 명예혁명이나 프랑스 혁명보다 먼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원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들었던 세상의 원리들, 그 당시의 시대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갔던 세상의 원리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존 낙스가 개혁했던 결과는 가장 중요하게 교회 구조를 바꿨겠죠. 교회 구조가 주교를 중심으로 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적인 구조에서 회중과 그들의 대표자인 장로를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바뀌었고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미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종교로 교회가 바뀌게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교회의 개혁이죠. 동시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존 낙스는 교회 재산을
국립교육에 쓰자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씁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의 학교를 모든 도시의 대학을 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높은 문해율과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데 낙스의 개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왜냐? 왜 가르칠 수밖에 없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민주주의 원리는 누구나 읽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저게 민주주의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되게 교육률이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됐다. 왕 중심의 사고, 왕을 정점에 두고 나는 신민이다, 나는 신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꿔나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온갖 거짓된 생각들을 깨부술 수 있는, 교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진리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잘못된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 낙스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존 낙스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사람이 함께하면 언제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다수이다. 다수, 민주주의 원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수다. 정말 놀라운 말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원리와 신앙의 깊은 고백이 같이 담겨있는 말이죠. 네, 우리 시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다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존 넉스는 신앙을 깊이 했고 주님의 진리에 깊이 섰으며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둠으로써, 참된 신앙에 깊은 뿌리를 둠으로써 세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참된 진리 위에 세상을 뚫고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힘써 진리를 알기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힘드셨어요? 졸리셨어요? 네,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깊은 이야기,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장로교회 뿌리를 알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교회 목사된 것, 장로교회 장로로 심호하는 것, 장로교회 성도가 된 것은 참 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한 70%쯤 되거든요. 교인 수로 하면은 감리교, 또 침례교라고 회진교회 침례교가 있고, 침례교회 장로님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중앙침례교, 수원중앙침례교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없어요 원래 침례교회. 근데 정치제도는 장로교회를 혼자서 하고, 예배나 신앙생활은 침례교로 하고. 왜 그랬을까요? 장로교가 합리적이거든요. 감리교회도 원래는 장로님이 별로 힘이 없어요. 감독 회장이 힘이 있어요. 지금 감독 회장은 우리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안 떠오르네. 소망교 옆에 있는 교회. 광림교회. 광림교회 사임 목사님이 4년 임기로 마지막 감독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리교회도 또 장로님이 계셔요. 원래는 감리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또 우리 한국교회는 또 감리교회도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교회 정치 제도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우리 장로교회 장로가 있는 것은 참 축복이다. 우리 장로교회인데 장로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노회에 한 60%가 장로님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과 함께 또 목회자가 함께 교회 정치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독교 종교개혁부터 해서 기독교 교리사를 쫙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매월 첫 주 기대하시고 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1년에 2번 있는 정기재직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은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재정을 관찰한다, 감독한다. 집사님들의 본분이십니다. 집사님들은 꼭 우리 재직회 오셔서 우리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은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뚫고 나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샘터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